안녕하세요. 늙은영서 장원호입니다. 오늘은 ADHD와 관련돼서 아주 중대한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나 요즘 같은 팬데믹 시대에 보통 아이들도 많이 힘들긴 하지만 ADHD 질환을 가진 과잉성이 있고 그리고 집중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더 큰 문제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나 집중하시고요. 꼭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주제는 팬데믹 시대와 ADHD와 관련된 시리즈의 첫 번째 파트이고요. 그 ADHD가 증가하는 이유와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팬데믹 코로나 우울증, 블루라고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팬데믹을 2년 가까이 경험하게 되면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도 날로 악화되고 있는데요. 미국 보건복지부의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청소년의 우울증과 불안 증상이 2배 이상 증가했고 25%의 청소년은 우울증을 그리고 20%는 불안증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인 ADHD와 같이 충동성과 가민성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요. 이전에 ADHD로 진단받지 않거나 ADHD에 대한 경각심을 전혀 갖고 있지 않던 성인이요. 팬데믹이 길어지게 되면서 집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집안 사람들과 서로 상호작용하는 기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본인이 ADHD가 아닐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ADHD로 진단받는 성인들이 아주 많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DHD는 소아청소년기에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성인이 되어서 뒤늦게 본인이 ADHD라는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ADHD로 진단을 받는 경우들이 종종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팬데믹 기간에 왜 특별히 ADHD가 증가하는 것이 연관성이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우리 신체 활동의 비활동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팬데믹 기간 동안 바뀐 거는요.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과 접촉이 비대면으로 바뀐 것들도 있지만 예전엔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공원에 산책을 하고 그리고 해외도 나가고 여행도 하던 모든 사회생활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활동도 줄어들게 되고 집 안에서 재택근무를 하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혹은 음식 식재료들도 마트에서 구매하게 되는 것이었죠. 모든 사람들의 생활들이 비활동적이게 되고 비활동적인 생활들이 두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활동적인 생활의 태도가 일반 아동들 뿐만 아니라 특히나 ADHD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 좀 더 증상을 심화하게 하고 그전에는 전혀 ADHD라고 몰랐던 성인들도 ADHD 증상들이 좀 더 발현되게 되고 ADHD로 진단을 새롭게 받는 경우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비활동성이 제가 생각하는 문제라고 하면 활동성을 강화하는 운동이라든가 신체 활동들이 정말 ADHD 증상들에 완화시키거나 혹은 ADHD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논문에서는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논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발표된 논문들을 위주로 해서 보겠는데요. 이 논문은 2021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일주일에 2번 무술과 같은 운동은요. 두뇌 인지 능력 중에서도 프로세스 속도나 억제력 그리고 주의력 등의 상당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논문에서는요. 고강도 신체 활동 운동이 ADHD의 인지 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격렬한 신체 활동, 그러니까 단순하게 산책을 한다거나 가벼운 신체 활동이 아니라요. 두뇌 처리 속도가 느린 미취학 아동들의 ADHD 질환의 정도와 그 장애를 줄이는 실행 가능한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논문들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들은요, 수많은 논문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이고요. 격렬한 신체 활동이 ADHD 질환의 정도를 낮추거나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신체 활동을 해야 되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논문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요. 13개 연구 논문 결과에서 메타 분석을 한 건데요. ADHD 아동들의 전두엽, 실행 능력에 대한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의 강도는 도대체 얼마만큼 운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중증도 이상의 20-30분 단기 유산소 운동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뇌 앞쪽에 있는 실행 능력. 그러니까 제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떤 일은 먼저 하고 어떤 일은 좀 미루게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도록 감정을 억제할 수 있는 이 실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중증도 이상의 45분 장기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3번 정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산소 운동을 이 정도 강도로 하지만 집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요, 1723명의 ADHD를 11개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결론을 요약한 건데요. 앉아서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보다, 즉 비활동적인 것보다 운동을 하는 것이 ADHD의 증상을 확실하게 감소한다는 부분에서는 결론적으로 동의를 했고요. 어떤 형태의 어느 정도의 운동을 집에서 하는 것이 좋냐라고 하는 결론에서 하루 5분의 점핑잭, 팔 벌려 뛰기 하는 것처럼 점핑잭을 5분 정도 하거나 아니면 30분의 러닝머신이나 혹은 실내 자전거가 됐든 외부 자전거가 됐든 자전거 활동을 30분 정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앉아서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앉아서 그냥 멍 때리거나 내가 그만 가만히 앉아있지 못해서 누워있거나 혹은 가만히 앉아서 TV를 보는 것보다는 하루에 5분 정도의 점핑잭이나 혹은 3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운동들이 왜 ADHD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그냥 일례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감각에 따라서 두뇌는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대뇌 발달을 위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우리가 오감이라고 얘기하는 오감 감각은요, 시각, 후각, 미각, 청각, 그리고 촉각이 있습니다. 네, 촉각은 만지거나 터치하거나 누군가 꼬집거나 하는 감각들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게 오감인 거고요. 그리고 고유수용체라고 하는 것은 근육에 있는데 터치나 혹은 누르는 것과는 달리 근육이 수축하거나 이완하는 형태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행을 하거나 균형을 잡을 때 제가 이쪽으로 기울이거나 혹은 이쪽으로 기울거나 제가 목이 이렇게 넘어졌는지 혹은 제 팔이 이렇게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감지할 수 있는 거죠. 이 고유성과 같은 감각을 육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전정감각이라고 하는 이 전정감각은요, 고개를 돌리거나 혹은 고개를 위로 젖히거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자동차를 타고 전진을 하거나 혹은 후진을 하거나 달려가거나 혹은 뒤로 달려가거나 하는 감각들을 귀 안에 있는 조그마한 감각기관에서 느낄 수 있는 감각기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전정 감각들은 제가 시각적으로 보는 것과 근육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제가 움직이는 것이 정확한지를 비교해서 되뇌에 전달하는 감각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각, 후각, 미각, 청각 그리고 고유수용체의 감각들은 일단 시상으로 가게 돼요. 이 시상은 되뇌로 전달되기 전에 되뇌 앞에 있는 문지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막 글을 적고 있는데 막 주위에서 떠들고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 주위에 소리들을 억제를 해서 마치 안 들리는 것처럼 야, 쟤는 이렇게 떠들고 시끄러운 환경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지? 하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미세한 소리가 나도 어떤 사람들은 집중을 잘 못하고 그리고 막 기박에 하고 정말로 조용한 공간에 가야지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모든 감각들이 시상을 거쳐서 들어갈 때 이 시상에서는 선택적 주의력이라고 해서 제가 원하는 감각이 단 부분들을 대뇌로 전달시켜서 어떤 감각들을 좀 더 극대화시키고 집중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관과 능력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상을 통해서 감각들이 대뇌로 전달되게 되면 그때서야 우리는 인지하고 그 감각에 대한 부분들을 반응하게 되는 거죠. ADHD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선택적 주의력에 대한 부분들이 잘 억제가 되거나 조절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시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상을 조절하고 억제할 수 있는 대뇌 기능이 문제이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고유수용체와 전정 감각은 조금은 특수하게 손해를 통해서 시상으로 전달되고 그리고 대뇌 발달을 위한 여러 가지 감각으로서 자극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감과 육감, 칠감을 포함한 칠감이라고 하는 감각들은 대뇌를 자극하기 위한 감각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칠감이라고 하는 감각 중에서 영속적으로 지속성이 있는 감각은 고유수용체의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고유수용체는 아까 어디에 있다라고 했죠? 근육에 있는 감각이에요. 시각은 보고 있을 때는 감각을 느낄 수 있지만 눈을 감으면 없습니다.
잠을 잘 때도 마찬가지고요. 소리도 들릴 때는 자극이 있지만 들리지 않을 때는 자극이 없고요. 맞는 것도 그렇고 맛을 보는 것도 그렇고 촉각도 제가 터치할 때는 그렇지만 터치를 하지 않을 때는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잘 때나 누울 때나 혹은 걸어 다닐 때나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이 중력을 바탕으로 해서 근육이 꼿꼿하게 서 있거나 누워 있거나 그 긴장도를 유지함으로써 이 고유수용체 감각들은 되뇌를 24시간 자극하게 돼요. 그래서 되뇌가 신뢰를 가지고 믿을 수 있는 감각은 고유수용체의 감각입니다. 이 고유수용체의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근육의 활동들이 되뇌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죠. 되뇌의 신경세포들은 마치 전기발전소와 같아서 이 전기발전소에 자극을 가해줄 수 있는 감각 자극들이 되뇌를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되뇌는 그 전기자극을 바탕으로 해서 똑같은 전기자극을 신경세포를 통해서 내려서 내 몸을 조정하거나 말을 할 수 있거나 볼 수 있거나 모든 것들이 전기자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요약하자면 이 운동자극에 대한 부분들이 되뇌에 지속적으로 24시간 365일 계속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고 이 자극을 통해서 되뇌는 지속적으로 발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동이 다른 어떤 활동들보다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저만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래서 ADHD와 관련돼서 대부분 쓰고 있는 비약물 치료에 대한 부분들을 비교한 메타분석 논문이 있는데요. 가장 최근 논문이에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실험들은요, 인지행동 치료의 개별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인지행동 치료를 받은 실험군과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를 받지 않는 ADHD 대조군을 비교해서 인지행동 치료가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을 했는데, 지금 2022년에 나온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인지행동 치료, 그리고 인지치료, 뉴로피드백 치료, 신체 운동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비약물 치료 중에 어떤 치료가 가장 효과적인지를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인지행동 치료는 이 정도 부분인 거고, 인지치료는 거의 효과가 좀 미비하긴 하죠. 그리고 뉴로피드백 치료도 한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치료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나 치료 효과가 아주 높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에 반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 그냥 신체 운동이에요. 치료도 아니고 그냥 신체 운동인데, 신체 운동은 이 정도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체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비약물 치료 중에서 신체 운동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신체 운동이 효과적이긴 하나, 제가 볼 때는요, 이 신체 운동의 명확한 한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확한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두뇌 재활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브레인 피트니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두뇌 재활 운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그 효과에 대한 기대치가 그냥 일반적인 신체 활동보다도 훨씬 더 높은 영역에 있으리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신체 운동의 한계가, 그 이슈들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슈는 뭐냐면 ADHD의 뇌의 불균형적인 발달입니다. ADHD군과 그리고 정상 아동들의 뇌 발달 단계를 보게 되면 뇌 발달 단계에서 특정 뇌의 발달이 다른 쪽 뇌에 비해서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뇌의 발달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는 것이고요. 보통 일반적인 신체 활동으로는 이 우뇌의 저하된 발달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냥 일반적인 아동들의 운동 발달 단계와 그리고 인지까지 이어지는 발달 단계를 보았을 때 원시 반사 작용이 먼저 발달되게 되고, 그 후에 운동 능력, 대근육, 자세와 균형, 소근육, 언어, 인지,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사회성과 감정, 행동, 그리고 인지와 같은 부분에 대한 것들이 발달되게 됩니다. 제가 원시반사작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 원시반사작용을 하는 것은 뭐냐면, 영아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몸을 잘 가누지 못합니다. 이 영아들이 중력에 대항해서 제 몸을 쓸 수 있도록 목을 가누게 되고, 중심 근육이 발달되게 되면서 뒤집기를 하게 되고, 앉고 기고 그리고 설 수 있게 됩니다. 중심에 대항해서 제 근육에 있는 고유 수용체들이 이 수축과 이완을 잘 하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전에 영아들이 운동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그 시퀀스는 어떤 자극을 했을 때 제가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운동 반사작용을 통해서 발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볼터치를 하게 되면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입을 벌린다거나 손으로 뭔가 물건이 자게 되면 손을 쥐려고 한다거나 고개를 돌리는 방향으로 한쪽 팔은 펴지고 다른 쪽 팔은 이렇게 구부러지는 형태의 반사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사작용들이 운동 발달을 도와주게 되면서 이 운동 근육들이 발달되는 단계에서 제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더 이상 반사작용적으로 제 몸이 움직이지 않게 돼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돌린다고 해서 제 몸이 이렇게 되지는 않는 거죠. 영유아처럼. 그런데 이 원시 반사작용들이 대부분의 ADHD 아동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형태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형태로 발달하는 것들이 추후에 이루어지는 운동 발달에 아주 지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돼요. 운동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논문들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 원시 반사 작용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자극을 해줘도 잘 못한다거나 줄넘기를 처음 할 때 오래 걸린다거나 제가 자전거를 타려고 할 때 오래 걸리거나 균형을 잘 못 잡는다거나 박자치라든가 리듬치라든가 해서 이 운동 발달의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저하된 상태로 또래와는 차이를 이루면서 발달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원시 반사 작용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만 2세 시기에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원시 반사 작용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추후에 이런 모든 형태의 운동 발달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을 요약하자고 하면 ADHD는 사고인지라든가 감정조절, 행동조절하는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래에 비해서 2년이나 3년 정도 늦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팬데믹과 같이 비활동적인 시기에 비활동적인 생활 패턴이 두뇌 발달을 좀 더 저하되게 만들고 이전에 ADHD로 진단받지 않았던 사람들도 ADHD 진단받는 케이스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활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ADHD에 아주 효과적이고 점핑잭이라든가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들이 ADHD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후 초기에 있는 원시 반사가 제대로 없어지지 않거나 그래서 운동 발달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저해하는 형태로 남아 있고요. ADHD 느린 두뇌 발달이 운해 발달 지연에 치우쳐 있는데 이 운해 발달 지연에 대한 부분들을 일반적인 운동으로는 효과적으로 치료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제가 추가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일단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거나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는 것보다는 집에 있는 아동들을 밖에 나가서 규칙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